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료 구조 및 실습 첫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자료 구조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추상 타입이라고 하는 ADT와 자료 구조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트부터 각종 자료 구조를 설명해 드리고 구현해 볼 것인데, 이들 자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자료 구조에서 제공하는 연산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빅O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구조는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컴퓨터에 표현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소프트웨어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양도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적으로 표현하여 메모리에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데이터를 표현하고 유지하는 형태가 소프트웨어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 구조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 표현되고 유지되는 형태는 보통 사람이 해당 데이터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해야 하는 프로그램에서 사람 나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은 사람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사람 나이는 1살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날 때마다 일씩 증가한다고 이해하고 있고, 양의 정수 데이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한 값 이상은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이진 데이터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정수 데이터의 경우에는 보통 이의 보수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특정 데이터 타입을 이용하여 나이 데이터를 유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C++에서 int 타입을 이용하여 나이 데이터를 유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실제 사람 나이가 가질 수 있는 범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프로그래머는 이해해야 하고, 사람 나이 데이터를 유지하는 변수가 엉뚱한 값을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et age 메소드에서 인자를 처리할 때 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음수가 들어오지 않는지, 너무 큰 값이 들어오지 않는지 비교해서 올바른 범위에 있는 값만 반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특정 데이터에 대해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과 프로그램의 시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도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프로그래머도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에서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상화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가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품의 전자적, 기계적 특성을 이해해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수준으로 추상화하여 바라볼 수 있다면 충분히 운전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이와 같은 추상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printf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printf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printf에 데이터를 주면 그것을 화면에 출력해 준다는 것만 알면 printf를 사용하여 충분히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추상화를 설명해 드린 이유는 ADT와 자료구조의 구분이 자료구조 이해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 타입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타입은 해당 타입이 가질 수 있는 범위인 도메인과 해당 값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에 의해 정의됩니다. C++의 int 데이터 타입을 생각하여 봅시다. int 타입의 크기가 4바이트이면 그것의 도메인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nt 데이터에 대해 사칙 연산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연산을 할 수 있고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올바르게 이 타입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추상 데이터 타입 ADT는 특정 구현 방식과 무관한 데이터의 특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금 살펴본 int는 추상 데이터 타입 ADT가 아닙니다. int는 이해 보수법을 사용하는 정수에 대한 특정 구현이며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자료구조는 복합 타입이며 추상 데이터 타입의 특정한 구현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되는 타입은 크게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값 타입과 참조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시 타입은 해당 타입의 변수의 특정한 값을 하나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부적으로 쪼갤 수 없는 타입을 원시 타입이라고 합니다. 복합 타입은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는 타입입니다. 여러 개의 원시 타입을 유지하는 타입들이 보통 복합 타입입니다. C++에서 제공하는 원시 타입에는 int, float, double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타입에는 배열, 문자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타입들도 있지만 사용자들이 직접 복합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구조체라든지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또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다수의 복합 타입을 제공합니다. 이들이 자료 구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의 분류는 값 타입은 변수의 값 자체를 유지하는 타입이고 참조 타입은 값 대신에 값이 있는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타입입니다. C++의 경우에는 세 종류의 타입을 제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분류하면 값 타입, 포인터 타입, 참조 타입입니다. 그런데 요 C++에서 제공하는 참조 타입이라는 개념과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요 분류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같이 reference type, value type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떤 문맥에서 그 설명안에 따라서
조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값 타입은 변수 자체에 값 자체를 유지하는 타입을 말하고, 그 외의 타입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조 타입이라고 합니다. C++는 세부적으로 값 타입, 포인트 타입, 참조 타입으로 분류하고, C++의 참조 타입은 그 위치에 다른 어떤 정보를 유지한다기보다는 변수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수에 이름표만 새로 붙이는 형태가 바로 C++의 참조 타입입니다. 따라서 C++에서 말하는 참조 타입과 일반적으로 자바나 이런 데 말하는 참조 타입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거는 잘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 입장에서 설명드리면은 값 타입은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변수 측면에서 보면 값 타입의 변수이면은 공간을 확보하고 값 자체를 그 변수에 유지하는 형태가 되겠고,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는 거고, 포인트 타입은 이렇게 값 자체를 그 변수에 유지하지 않고 그 값을 조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정보, 보통 이 정보는 주소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컵이 있는 주소 정보. 참조 C++ 참조 타입은 이런 별도 공간을 만들지 않고 기존 변수에 이름표만 붙여줍니다. 파이썬의 경우에는 이런 타입이 없어요. 다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썬은 참조 타입밖에 없습니다. 값 타입이 없고 참조 타입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은 다 참조 타입이고, 이 타입이 파이썬 객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복잡한 이해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만 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보다 더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C++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파이썬은 한 종류만 있고, 자바는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바의 참조 타입은 포인트 타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포인트 타입과는 차별적으로 주소 연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들.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언어를 학습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원시 타입인지 복합 타입인지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쉽고 직관적입니다. 그런데 언어들마다 제공하는 그 변수들의 타입을 바라볼 때 이것이 값 타입인지 참조 타입인지, 참조 타입일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것은 언어들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필요로 할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해서 사용을 하고, 또 그때마다 자료 구조가 필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정수 2개를 받아 그것의 합을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원시 타입만 이용해서 모두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좀 더 자세히 추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i와 j라는 것을 원시 타입 변수, 값 타입 변수를 이용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i와 j를 입력받을 때 i 값이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의 크기가 i의 범위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i와 j가 유효한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i 플러스 j의 결과값의 범위는 int 도메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정수를 처리할 때는 오버플로우를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수업을 혹시 저 C++ 수업을 들었으면 제가 이런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들은 원시 타입만을 이용해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 타입만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다음 예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각형을 프로그램 내에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사각형을 프로그램 내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각형은 왼쪽 위 꼭지점 좌표와 폼 높이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각형이 있으면 이 좌표 위치와 폭과 높이 정보로 정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것과 요거를 이용해서 요 두 가지 꼭지점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 꼭지점을 다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거는 불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점과 요 점 또는 요 점과 폭과 높이 정보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시 타입 등을 이용해 가지고 left point, right 포인트 하면 좀 그렇다. x, left y, width, height 이렇게 네 개의 int 원시 타입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로 묶이지는 않죠. 하나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뭔가 인자로 전달하거나 사용할 때 불편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보통 이런 여러 개의 값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정보를 표현해야 되는 경우에는 새 타입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upper left x, upper left y, width, height 네 가지 정보를 묶어서 구조체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upper left와 upper left y는 좌표이기 때문에 좌표라는 것도 또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또다시 구조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에서는 자료 구조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료 구조는 복합 타입인데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유지하는 겁니다. 배열처럼. 그런데 우리는 배열을 자료 구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배열은 복합 타입이고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배열 자체가 어떤 연산들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조작하기 위한 방법들을 별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은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용은 하지만 배열 자체를 우리는 자료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료 구조는 복합 데이터 타입
이고 연산을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입이면 도메인과 연산을 제공해야 되죠. 근데 이 연산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연산, 데이터를 추출하는 연산을 제공해야 됩니다. 물론 배열도 이렇게 색인을 이용해서 저장을 할 수 있지만 이 자체는 연산이라고,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말하는 연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 아까 살펴봤던 렉탱글과 같은 것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대면 수업을 했으면은 수업 시간에 실습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이 실습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숙제로 요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트라이앵글에서 제공해야 되는 요 두 가지 연산을 한번 직접 C++ 언어로 만들어 보시던가, 파이썬으로 이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파이썬으로 트라이앵글 클래스를 만들어서 요 연산들을 구현해서 제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자료 구조를 정의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자료 구조는 복합 타입의 구체적인 구현입니다. 개별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하는 방식에 의해 그 자료 구조의 특성이 결정됩니다. 자료 구조의 주요 특징은 첫째, 개별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합 타입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별 요소들의 배치가 각 요소의 접근 방법을 결정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유지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유지하느냐가 자료 구조의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치와 접근 방법이 모두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배치와 접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숨겨가지고 제시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숨겨서 제시해 준 그것은 자료 구조가 아니라 AD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T는 자료 구조에 대한 논리적인 뷰를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ADT만으로는 공간 복잡성이나 개별 연산의 복잡성을 논할 수 없습니다. 자료 구조의 성능을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T만 가지고는 그것의 성능을 논할 수 없습니다. 성능을 논하기 위해서는 자료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ADT의 그 구체적인 구현을 알아야지만 성능을 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를 정의하면 클래스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클래스는 ADT가 됩니다. 클래스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클래스는 자료 구조 플러스 알고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클래스를 구현할 때 멤버 변수들을 정의해서 객체의 상태를 정의하게 되겠는데 여기서 자료 구조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데이터 플러스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얘기였습니다. 클래스를 사용한다고 항상 클래스 내부에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서 자료 구조와 ADT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택은 그냥 말을 하면은 ADT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스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ADT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LIFO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Last in, first out. 마지막으로 집어넣은 것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택에 정수를 5, 3, 7 순서대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추출을 요청했어요. 하나를 달라. 저장된 데이터를 하나 달라 그러면은 스택 ADT는 7을 주게 됩니다. 가장 늦게 저장된 데이터를 돌려줍니다. 6, 2, 5 순서대로 저장을 했으면 5를 추출해 줍니다. 내가 요구했을 때. 그러면 이 스택을 한번 구현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게 되면은 그 구현은 자료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현할 수 있고 연결 구조라는 걸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연결 구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배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배운 것이기 때문에 배열로 스택을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구현한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장하면은 첫 번째 요소에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3이 들어오면은 이 원래 저장됐던 요소를 뒤로 미루고 여기다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7이 들어오면 저장되어 있던 것을 하나씩 뒤로 옮기고 또 여기다 저장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추출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데이터는 맨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추출해 달라 그러면 얘를 빼주고 기존에 뒤에 있던 데이터들을 하나씩 앞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7을 추출하고 나서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해도 리포는 다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면은 처음에 저장하면은 맨 앞에다 저장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장하면은 얘를 뒤로 미루고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얘 뒤에다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장하면 그 뒤에다 저장을 해요. 근데 추출해 달라면 맨 마지막 요소를 주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여기 위치를 지우기만 하면 돼요. 표시를 여기가 맨 지금 뒤다라는 것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구현해도 리포로 구현할 수 있고 이렇게 구현해도 리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얘도 스택 자료 구조이고 얘도 스택 자료 구조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게 성능이 더 좋아요? 이쪽 거보다는 이쪽 것이 더 성능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택은 리포다라고 하면은 성능을 논할 수가 없어요. ADT는 성능을 논할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따라서 이 추출하고 사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다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둘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현해야 되겠어요? 더 성능이 좋은 쪽으로 구현을 해야 되겠고 이 두 가지의 성능을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빅5입니다. 이 빅5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구조는 보통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정수를 저장하나 문자를 저장하나 동작하는 것에 차이가 없고 구현하는 코드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들은 범용 자료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유지하는 데이터 타입에 제한이 없이 만들게 돼요. C++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구현할 때는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실제 사용할 때는 타입 인자를 제시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타입 네임 t라고 해서 타입 매개 변수를 정의하고 t를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타입 인자를 주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요 t 위치를 다 int로 바꿉니다. 그러면 총 n개의 다른 타입 인자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컴파일러는 C++의 경우에는 총 n개의 서로 다른 구현을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C++의 특징이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n개의 다른 타입 인자를 이용하여 만들더라도 이걸 n개를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파이썬의 경우에는 타입 제한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 같은 형태대로 기능을 제공하진 않아요. 물론 그 타입 바라는 걸 이용해서 제공을 하긴 하는데 얘를 쓰는 거는 약간 번거로운 것 같아요. 번거로운 것 같고 얘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그 타입 체킹 해주는 별도 또 도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C++하고 조금 유사해요. 그래서 실행시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검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회가 되면 제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실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의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번째 노트부터 차례대로 자료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 볼 건데 그 만드는 순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인트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 거고요. 다양한 변형들을 구현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 중에 가장 일반적인 구현 방법을 범용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범용 자료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첫 2개 정도의 자료 구조만 설명드리고 그 뒤로는 설명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늘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관련 자료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실제 우리는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지만 실제 응용을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든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구조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런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문제들, 즉 그런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가끔 풀어보겠습니다.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하는 그 특성에 의해서 그 특성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료 구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연산들엔 어떤 연산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연산이 요 3가지 연산입니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연산, 자료 구조에 추가하는 연산, 저장되어 있는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연산, 그리고 추출하지는 않고 그냥 보기만 하는 연산, 이런 3가지 연산이 기본 연산입니다. 모든 자료 구조는 요 3가지 연산은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산의 이름들은 자료 구조들마다 또 구현하는 라이브러리마다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push, put, add 추가는, 추출은 pop, pull 이런 용어를 쓰고요. 보기는 pick, get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를 특정한 위치에 추가할 때는 이렇게 그 위치를 또 표현해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push front, push back, pop front, pop back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추가, 앞에서 제거. 그리고 요 세 가지 기본적인 연산들 말고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는 연산. 물론 이 삭제와 추출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추출은 특정 위치에서만 항상 추출하는 거고, remove는 특정 위치를 기반으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키를 이용해서 추출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스택은 push, pop, pick 세 가지 연산만 딱 제공을 해요. 그래서 항상 추가는 그 스택 탑에 맨 뒤에, 그리고 뽑을 때는 맨 뒤에 있는 것을 뽑아냅니다. 그것만 가능한 게 스택이에요. 근데 다른 자료 구조들은 그렇게 그 특성이 그렇지 않고 데이터를 보통 추가는 앞에 뒤로 추가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뭐 중간에 또는 뭐 어디에 있는 요소들을 키를 기반으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색연을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고 반복자라는 걸 제공해서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연산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를 저장, 추출, 검색 뭐 이런 거 말고 자료 구조의 상태를 조회하는 메소드들도 보통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is empty, is full, get size 등도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나도 없니? 데이터가 꽉 차 있니? 근데 많은 경우에는 is full은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자료 구조는 원하는 만큼 계속 자료 구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는 이상 계속 추가를 허용하는 게 일반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물론 어떤 자료 구조는 용량을 고정해 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용량이 고정되어 있는데 고정된 용량만큼 데이터를 다 추가했으면은 더 이상 데이터를 추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구조에서 제공한 각 연산의 성능을 이해하고 가능하면 성능이 우수한 연산만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가 제공하는 연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효과적인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 구조가 제공해야 되는 연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지고 모든 연산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택은 세 가지 연산만 제공해야 되고 그 세 가지 연산을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있고요. 그 리스트는 이 연산들, 여기에 말씀드린 이 연산들을 다 제공하는데 모든 연산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료 구조를 사용할 경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연산의 사용은 최소화되어야 되는 거죠. 아예 안 쓰거나 최소화되도록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료 구조는 크게 기준에 따라서 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형 자료 구조,
비선형 자료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형 자료 구조는 어떤 요소가 있으면 그것에 앞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뒷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는 하나밖에 없으면 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선형 구조, 자료 구조는 선행 요소, 후속 요소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있으면 각 요소는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요소가 선형 자료 구조이고 비선형 자료 구조는 그것의 선행이나 후속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트리라고 하는데 트리는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닙니다. 요 노드에 자식 노드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선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자료 구조는 동질 구조입니다. 한 종류의 데이터만 저장해요. 근데 어떤 자료 구조들은 비동질 구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그 자료 구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적 자료 구조가 있고 동적 자료 구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적 자료 구조입니다. 동적 자료 구조는 용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요소들을 추가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용량을 늘려주는 그런 자료 구조를 말합니다. 선형 자료 구조에는 리스트, 스택, 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는 보통 선형 자료 구조를 말하는 큐는 P4Q입니다. P4Q는 처음 들어간 요소가 추출될 때 나오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는 이렇게 줄 서 있는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줄을 서 있을 때 가장 먼저 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첫 번째 고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 구조를 우리는 Q라 그래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할 경우에, 인쇄를 할 경우에 인쇄 Q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 인쇄 Q에는 우리가 프린트 해달라는 것들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유지되는 순서는 먼저 요청한 순서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먼저 요청한 순서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스택은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추가할 때도 중간에 추가할 수 없고 맨 위로 추가해야 되겠고 추출도 맨 위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 구조가 스택이고요. 리스트는 이런 추가되는 위치, 뽑아내는 위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CD에 있는 곡들, 이 곡들은 리스트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곡을 바로 접근하거나 다섯 번째 곡을 바로 접거나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리스트에 유지하게 됩니다. 비선형 자료 구조. 대표적으로 트리,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는 이렇게 루트가 보통 있고 루트 밑으로 자식들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이런 트리 구조에서 루트에서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는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래프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의 경로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세부적으로 방향 그래프, 무방향 그래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으면 얘는 방향 그래프고요. 화살표가 없으면
무방향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루도 갈 수 있고 여기서 일루도 갈 수도 있습니다. 트리는 그래프의 한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 중에서 우리는 또 이진 트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진 트리는 자식이 이진 트리는 자식이 최대 2개 있을 수 있는 트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Q를 소개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우선순위 Q도 살펴볼 거예요. 우선순위 Q는 P4가 아니라 즉 들어온 순서가 추출되는 순서를 좌우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애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애를 먼저 서비스해주는 그런 구조가 우선순위 Q이고요. 이 우선순위 Q는 선형으로 만들지 않고 비선형. 일반적으로 이진 트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간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때 자료구조를 먼저 결정할 수도 있고 알고리즘을 먼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과 연관해서 다른 자료구조를 먼저 결정했으면 알고리즘이 그 자료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알고리즘을 결정하면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용하게 될 자료구조가 결정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마치 치킨과 맥주처럼, 치맥처럼 되게 서로 꼭 치킨이 있으면 맥주가 필요하고 맥주가 있으면 치킨이 필요하듯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도 서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